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지금 나와 있죠. 자, 부동산학, 이건 여러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우리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이 건국대학교 우리 부동산학과 김영진 교수죠. 자,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1970년대 초에 도입이 돼서 이걸 체계화된 시킨 학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요, 원래는 경제학이라는 우리 학문이 있어요. 이 경제학의 일부분에서 다루는 것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지금 부동산학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이론을 좀 우리가 경제학과 출신들은 이 부동산 학교는 쉽겠죠. 우선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나가는 인간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인데,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의 원리. 자, 이 능률화의 원리인데, 이 원리는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이 이론 분야를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 이론 분야. 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또 기술을 개척을 하죠.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종합 응용과학이 부동산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이 응용 기술은 실무에서 적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응용 기술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론과 실무의 두 가지 분야를 모두 갖춘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척해 나가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 기초에서 시험에 나오면요, 부동산학 개념을 물을 때는 거의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 우리 공부를 이제 여러분 할 때 이 성격이 여러 가지 성격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했죠. 아까 종합 응용과학으로서 종합과학이다. 즉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변의 여러 과학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경제학, 경영학, 우리가 또 건물 지어야 되니까 토목학, 건축학 또는 지질학 뭐 이런 거죠. 또 규제도 있다 보니까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무슨 과학이죠?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학입니다. 자,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상을 연구하는 무슨 과학이죠?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순수과학이 아니다.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과 같은 순수도 과학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서 현실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응용과학이다. 또 이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가 경험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구체적인 경험과학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가,
또 어떤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해주는 기준이 우리 뭐라고 하죠? 규범이라고 하죠. 규범. 그래서 또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시험 문제 기초 낼 때 뭐 개념 성격에서 지문을 하나하나씩 뽑아오죠. 그래서 성격은 이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11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학에 있어서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는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부할 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자체를 우리가 형태가 있는 것은 무슨 거죠? 유형.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설계한다, 시공한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기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지질,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설계, 시공 뭐 이런 걸 보는 것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다. 자,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 팔고자 하는 공급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는가를 분석하는 가격 관계를 다루는 무슨 개념?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뭐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죠. 그리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 여러분 공법적 측면에서는 토지 이용을 토지는 한정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규제를 또 하기도 하죠. 왜?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토지 거래 시 등기 관계를 확인을 하죠. 자, 위에는 공법적 측면, 밑에는 사법적 측면에서 우리 다루는 것을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는 이 개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죠.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작년에 복합 개념은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라든지 이제 배울 때 이제 복합 개념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복합 개념 나오면 여러분은 빨리 뭘만 보면 돼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요 지문이 반드시 나와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이해되는 게 바로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 12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가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우리가 활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 활동 주체, 자, 이 공공 우리가 주체에 의한 정부 부문에 의한 부동산 활동도 있고 또 개인이나 이 기업과 같은 사적 부문에 의한 부동산 활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한번 봤더니 뭐가 나와 있죠?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사적 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된 내용인데 10차 개정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뭘로 보고 있어요?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업을 그게 뭐죠? 중분류죠. 이 중분류 더 나누는 거 소분류로 왔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또 소분류했더니 부동산 임대업,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누고,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요것을 올해 바뀐 거예요. 요걸 더 세분시켰어요. 옛날에는 자문이 없었거든요. 이 자문이 컨설팅에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세 분류로 갑니다. 소분류를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세 분류로 가면은, 자,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누고,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눕니다. 자, 부동산 관리업 올해 출제했어요. 올해 28회 시험에 여기서 출제인데 부동산 관리업에 속하지 않는 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봤더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나왔어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사는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그럼 아파트 관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 건물 관리 이것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뭐 그런 거. 그런 걸 뭐 지문에 탁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뭐 거기 봤더니 그 내용을 원래 출제한 거고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를 보면은, 자, 여러분 작년에는요 부동산 중개업인데 여기 하나 더 들어왔죠. 부동산 중개 및 뭐가 나와서 대리업 바뀌었거든요. 원래 10차계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 또 부동산 감정평가업. 여러분 우리 컨설팅을 번역해서 자문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업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초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자,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업이라는 게 우리는 자문업이라고 많이 안 하고 컨설팅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우선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은 된 거예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됐으니까 거래를 하면서 컨설팅도 하게 돼요. 전문가가 좀 약간 거래도 많이 하다 보면 컨설팅도 할 수 있는데, 컨설팅 할 때 여러분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할 때 서류에 잘 적어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중개 및 컨설팅업. 밋은 뭐예요? and잖아요. and. 동시에. 예? 그래서 부동산 이렇게 적어야 돼요. 중개업 하면 골치 아파요. 예? 여러분 신고하면 골치 아파. 여러분 거래를 해서 수수료 받았는데 신고하면 골치 아픕니다. 자, 여러분 20억짜리 토지 거래를 했는데 수수료로 1억 받았어요. 예? 예? 어떻게 돼? 1억 주려니 아까운 거야. 신고해버립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중개 수수료 0.9%인데 왜 1억 받느냐? 예? 응? 신고해버려. 아, 신고하든 뭐든 1억은 딱 받고 보내면 돼. 예? 받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는 하든 말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면은 돈 돌려줄까 싶은데 안 돌려줍니다, 우리는. 그럼 영수증 달락하거든요. 신고해야 되니까 영수증 써줍니다. 어떻게? 0.9% 딱 하고 뭐? 0.9% 중개 수수료, 나머지 돈, 컨설팅 수수료 딱 써주 끝. 아무런 법적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업만 하면 골치 아픈 거야. 컨설팅 수수료 받으면 법 위반이야. 예?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개 등록 취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등록할 때 그렇게 쓰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수료 어떻게 해요? 얼마 줄 거냐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토지 하는 사람, 상가 건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못해요. 수수료가 많은데. 여러분 가끔 상가 건물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상가 있죠? 거기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집에 갈비집 해서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겠다. 요거 매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요? 권리금 받아달라고 해요. 권리금. 권리금 얘기합니다. 권리금 1억만 나한테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 중개업자가 얘기를 잘 했어요. 매수인을 확보해서 권리금 2억을 만들었어. 그럼 거래를 써야죠. 써야 됩니다. 그럼 쓸 때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나는 순간 거래계약 깨집니다. 절대 만나면 안 돼. 이제 매수인 확보했으면 이제 계약서 쓰죠.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쓰고 얼마 해서 쓰고 어떻게 돼요? 돈 보내라게 자기 통장으로 보내시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빼고 매수인에게 보내면 끝. 만나면 안 돼요. 매수인한테 이미 다 써서 받았지. 1억 딱 권리금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알게 돼도 관계없어. 여기서 계약은 끝났어. 근데 2억 이 사람한테 1억 주고 나머지 내가 1억 챙겼잖아요. 중개업자가. 근데 판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어. 저 1억도 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줄 필요가 없어요. 내 수수료야.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달라고 소송을 했더니 소송 치지. 당연히 중개업자가 승소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할 때 진짜 좋죠. 예? 그래서 건물주가 그 권리금에 눈돌해서 나 요 건물 리모델링 한다. 내보내놓고 자기가 약간 리모델링해서 새 임차인구에서 권리금도 받아. 나쁜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 할 때 사고 많이 생깁니다. 그건 직접 해보세요. 나중에 따서. 그래서 아파트만 하지 마세요. 상가 건물도 좀 하시고 토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을 잘 봐야 돼요. 무엇을 할 거냐. 업이 많잖아요. 그 업 중에서 개발업도 많은데 그래서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뭐 많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한번 가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이 체계화된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는데 이 과학성은 무슨 분야? 체계화된 지식의 분야니까 이론적 측면의 분야.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합니다.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뭐가 인정된다? 기술성.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과학성. 그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론도 알아야겠지만 아까처럼 실무도 겸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토지는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국공유가 아니잖아요.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 사익, 개인의 이익입니다. 이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늘려줄 수가 없어. 토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에 뭐가 되냐면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성, 공공성을 달리 얘기하면 공익이라고 해요. 공익. 공익은 대다수 사람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공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경시한다든지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무시하면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공익,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인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무슨 개념?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사회성, 공공성은 공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습니다.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소유자나 이용자가 내 부동산 가격이 현재 얼마냐, 요거 임대차에서 써서 임대료가 얼마 될 것이냐, 본인, 비전문가의 본인이 행하는 활동이 몇 차? 1차 수준의 활동이에요. 근데 2차는 부동산을 의외는 비전문가지만 요거는 전문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전문성이.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는 전문가죠. 이것은 몇 차? 2차야. 2차. 그건 2차. 네? 2차. 또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이것도 몇 차? 2차 수준의 활동이에요. 3차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뭐죠? 중개 전문이잖아. 그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우리가 중개하는 활동.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은 몇 차? 3차는 전문가가 자신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 수준에 있어서의 활동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몇 차? 3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자,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부동산 활동에서는 또 뭐를 갖춰야 된다?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 부동산 윤리성. 이 고도의 지금 윤리가 또 강조가 됩니다.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봤더니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그리고 공중윤리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업원과의 관계죠. 즉 조직 내부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는 윤리가 무슨 윤리?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 종업원과의 관계죠. 그리고 동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동업자와의 관계 또는 동업자 단체죠. 우리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있잖아요. 이런 동업자 단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슨 윤리? 조직윤리가 있어요. 또 매도 의뢰인, 또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있고, 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또 공중 윤리가 있죠. 자,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4가지 윤리가 있다는 거. 가끔 지문에 요게 또 지문 속에 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요게 또 출제하니까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물은 물건이죠.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여러분 고정된 상태에 이동시킬 수 토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활동을 전문용어로 정보활동이라고 해요. 정보활동. 그러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거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는 어디 가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임장활동이라고. 임장. 현장에 뭐라? 임하라. 그래서 현장에 가려면은 뭐를 해야 돼?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장활동이 우리 중요시돼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뭐를 확인해야 돼?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서산 간척지에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와 토지 대장상의 지목이 다른 경우에 50% 넘거든요. 근데 부동산 평가를 할 때는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해서 평가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죠. 확인해야 돼요. 예? 그런데 토지 거래를 했는데 말만 들었어. 괜찮다. 예? 말만 듣고 어떻게 돼요? 서류상 확인해서 샀는데 현장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주택을 못 지어. 예?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얘는 어떤 분이 여주에서 그렇게 사서 머리 아파요. 돈 날렸지. 평생 모은 돈. 현장에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슨 활동? 임장활동. 그래서 그렇게 뭐 이제 하는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획부동산 요 옆에 또 기획부동산이었잖아요. 도망갔지. 우리 건물 옆에 기획부동산이잖아요. 예? 기획부동산은 한탕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뭐 한다? 쓸모없는 땅 예를 들어서 2만 평을 사서 그걸 지분 쪼개 분할해서 그걸 얼마? 2억에서 파는 거야. 꼭 퇴직금만큼 해서 딱 팔아. 요거 나중에 10억 된다. 혹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건 절대 전화가 오면요, 얘기하면 뭐 좋다 하면 한마디만 한대. 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면은 바로 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끊습니다. 전화 받아보신 분 있어요? 저한테도 오던데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어제도 상담해 줬어요. 어제 또 EBS에서 PD분이 전화 와서 어느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해서 모른다. 요것만 불러보세요. 부르면 확인할게요. 바로 확인해 주지. 그러니까 예? 야, 돈 1억대 먹네요. 사기입니다. 했지. 예? 그러니까 예? 현재 가서 이제 자기들도 뭐 하니까 바쁘잖아요. 방송도. 그래서 이제 확인을 또 제자리 전국 다 했으니까 바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3억 7천인데 5억 2천 불었습니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사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임장이 중요하고, 또 부동산 활동은요, 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 공간, 이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하, 공중을 다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표, 공중을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라고 해요. 공간. 3차원의 공간 활동. 또 부동산은 여러분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돼요. 또 토지로부터는 수익은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의 장기성.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10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설계 시공이 가능한가? 예? 기술적 측면을 보는 거죠.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건. 그리고 그 102층의 건물의 가치가 어떠한가 보는 건 경제적 측면. 그리고 102층을 그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느냐, 예? 규제가 있는지 봐야겠죠. 토지용 규제, 법률적 측면.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무슨 활동? 복합 개념. 하여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은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임장 활동은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자주 배우는데, 부동산은 하여튼 우리 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장을 잘 해두셔야 되죠. 자, 여러분 가끔 뉴스 듣다 보면 변호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2006년도인가 그때 당시에요. 강남에 유명한 로펌의 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젊어요. 파릇파릇한 젊었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하여튼 변호사 로펌에 있는데 진짜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에 하고 거래를 중요 건물을 거래하는데 이제 잘만 하면 수수료가 한 뭐 30억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라이센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걸 물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호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뭐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자격증 있냐 묻는 거예요. 당신은 법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를 데려와서 이제 그걸 사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변호사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증은 뭐가 나와요? 공인회사 자격증 나오지만 요건 안 줘요. 그래서 요거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어요. 소송에서 졌습니다. 변호사도 뭘 쳐야 돼?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치려니까 제일 난해한 과목이 뭐냐? 다 잊어버렸잖아요. 부동산 학개론이야. 그분이 학개론 과락을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때 학개론 어려웠어요. 그때 이 사람 칠 때 떨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또 어떻게 돼요? 유명한 또 모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를 수수료 얼마 적은 금액 받고 중개 업무 한데 그거 막 싸우는데 여러분 변호사가 중개 업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법률적 측면만 보는 거죠. 서류만 보잖아요. 현장 가요 안 가요 그 사람이? 안 가지. 서류 보고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변호사 책임 아니야. 여러분 책임이지. 변호사는 뭐 법률적으로만 하자 했나 그거 보는 거지 서류상으로. 그러면 사고 나면 보상해 줄까요 변호사가? 서류상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너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중개업이 중요한 거예요. 중개업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사고 나면 또 뭐야? 여러분 보증보험 가입해 있죠? 보상이 되잖아. 1억 원까지는.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문만 구할 뿐이지. 그래서 중개업은 10년 뒤에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직업이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없어지지도 않아. 로봇가 가서 확인할 거예요? 예? 인공지능은 보여주지. 요거 3차원으로 보여주죠. 법률적으로 해결되지만 현장 가서 확인해야죠. 그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 반드시 따야 돼. 중개사 자격증 따고 운전 연습 꼭 하셔야 돼. 임장 가려면 손님 모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요거 잘 해야 돼요. 할 일 많죠. 자격증, 운전면허증 자격증 따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임장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업은 10년 뒤에도 안 없어집니다. 자, 외국에는요, 변호사보다 위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옛날부터 뭐 영감님 검사 변호사에서 그런 뭘 했는데 외국에는요 변호사가 밑에 있고요 뭐가 위에 있어? 중개사가 위에 있어요. 중개사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래하는데 거래 계약하면 여러분 좀 계약서 하나가 아니라 계약서가 100페이지 넘어요. 그건 변호사하고 그 중개사가 컨트롤하는 게 변호사 고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은 공인중개사가 위에 있어. 그래서 항상 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 더 어렵게 해야 돼. 더 올랐는데 중국에서는 중개업 직업이요 최고입니다. 예? 중국 사람한테 물으면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하이에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치는데 몇 명이 하냐면 1억 지원합니다. 1억 명이 지원해. 인구가 몇 명인데요. 1억 명을 지원하는데 1억 명에서 몇 명 뽑아요? 7명 뽑아요. 그럼 누가 되겠어? 가보면 우리 비슷한데 거의 100점 나와야 돼. 그만큼 엄청난 시험입니다.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고 직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인들이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중국 동포들 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쳐요. 따서 자기들이 어려가 중국 가서 법에 만들어서 합니다. 왜? 거기서는 따기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중국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조선 동포가 되지. 중국 동포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20페이지로 한번 넘어올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 아까 요거죠.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볼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온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21페이지 보시면은 복합 부동산이 나오고 있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 같은 용어가 있다. 어떤 분은요, 복합 들었다고 같은 용어로 생각하는데 다른 용어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개념. 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위에, 여러분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자, 여러분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이 뭐한 상태로? 결합이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무슨 상태? 이 결합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를 지금 주거용인데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철거해서 상업용으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비용도 들고 용도 변경에 따른 비용도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건물 철거하는데 쉽지가 않지. 용도 변경도 어렵고. 그래서 이 쉽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얼마냐 평가활동, 부동산 거래할 때 결합된 상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7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용어. 두 번 출제했거든요. 11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그래서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의미다. 자, 그러면 저 왼쪽에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뭐가 나오죠? 기술적 개념이 나오죠. 자, 거기 왼쪽에 보시면요.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여러분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봤더니 거기에 네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작년 27회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냈거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연, 공간, 위치, 자산 등이 있다. 자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출제를 해요. 어디 소속됐는지는 알아야 돼요. 기술적 개념 몇 개? 4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4개. 어디 소속된지는 알아야 되는데, 자, 토지는, 자, 여러분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는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최상의 무상으로 준 선물이야. 무상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물인 토지는 뭐하다? 유한하다는 거.
이게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유한하다. 그리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있고 또 토지는 스스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다. 토지는 자연물로서 스스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다. 토지 가격 얼마냐 나오죠? 스스로 가치를 주어져요. 자연적으로 주어졌지만.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토지는 유한하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용어 하나 더 설명을 할 텐데, 희소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부동산 배우면 요 희소성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토지를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해요. 자,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뭐 유한, 한정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문 용어로 희소성이라고 해요. 희소성. 그런데 이 희소성이 없으면, 그러면 희소성이 없는 상품을 자유재라고 해요. 희소성이 없는 상품은 자유재. 희소성이 있는 상품은 경제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희소성이 없는 상품 대표적으로 햇빛, 공기. 자유재는요, 자유재는 시장에서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도 없어.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햇빛을 쬐고 공기 숨 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런 상품은 가치가 없고 소유욕도 있어 없어요? 소유욕 있을까 없을까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없지. 없는 상품. 이런 상품이 무슨 상품? 자유재입니다. 자유재. 그러면 토지는 경제재야. 토지는 경제재. 그럼 시험 지문에 토지는 경제재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질문이에요. 아, 그렇게 막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용물음 틀리니까 하는 거죠.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래서 토지는 가치가 있어요. 스스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예요. 가치가 있고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소유욕도 있어요. 왜 소유욕도 있는데 소유욕이 강해요? 소유욕은 있지만 소유욕이 뭐하다? 강하다. 왜 강하느냐? 토지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희소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장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반 상품은 희소성이 낮아요. 골동품이나 토지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도 왜? 비싸요. 비싸. 그래서 항상 기본 희소성이 높을수록 뭐도? 가치도 비싸고 소유욕도 강하다. 그러니까 골동품이라든지 유명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희소성이 높으니까 가치도 높고 소유 욕구도 강하죠. 그걸 알면 돼요. 뭐에 때문에 나타나요?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자연이고, 자, 공간은 민법 제212조 조문이 있습니다. 자, 민법 제212조 조문을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상하가, 여러분 그 상하가 바로 토지 소유권에 뭐를 나타내죠? 공간을 나타내요. 공간.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6번째 21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조문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요.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상하가 공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 지구의 중심이죠. 지구의 중심이고 요 지표, 그러면 지표상에 있는 토지와 관련되어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을 무슨 공간?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을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요 공간을 또 전문 용어로 뭐죠? 지중 공간.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수평 공간, 지중 공간. 또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수평 공간인 평면 공간의 지중 공중을 대해서 몇 차원? 3차원의 공간이다.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 공간을 또 무슨 공간? 수평의 지중 공중 대해서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뭘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 공간이니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해요. 또 이 지중 공간, 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또 뭐라고 하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해요. 자, 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이 공간을 다른 사람,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뭘로 구성되고 있다?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 거죠. 자, 요 자세한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1, 2월 설명하는데 우선 이 기초에서는 우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뭐죠?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고 우리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 공간이기 때문에. 자, 삼천 공간, 입체 공간. 요걸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위치. 자, 위치인데 부동산은 여러분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적 위치 그리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 합니다. 자,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고정됐어요. 자, 토지에 여러분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요걸 부동성이라고 하는데 동은 뭐죠?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부동성이야. 그럼 절대적 위치는 어떻게 돼?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뭐가 돼?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걸 얘기해. 그래서 절대적 위치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우리가 부동성을 의미하는데, 즉 지리적 좌표,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 위치는 토지는 지리적 좌표의 위치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지만은 주변 그 고정된 토지를 둘러싼 주변에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어떻게 돼요? 고정됐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죠. 그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가변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적 경제적 위치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뭐를? 상대적 위치를 더 우리는 중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의 얘기를 우선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항상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위치느냐 불리한 위치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합니다. 상가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 따서 상가 여러분 소개해 줄 때 항상 뭐를 봐야 돼? 위치.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야. 그만큼 위치를 강조하는 거야. 위치를 여러분 우리 집 갈 때 전문 자격증 따면 위치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은어를 사용하죠. 목이 좋다. 목이 좋다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야? 그걸 은어 같은 거 사용하죠. 그래서 목이 좋은 장소의 얘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횟집 같은 데 가보셨어요? 횟집 같은 데 보면 횟집이 어떻게 나요? 샥 서 있잖아요.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회를 드세요? 물어봐야죠. 횟집이 이렇게 뭐 일렬로 막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입구예요. 입구.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첫째 번째 집 가서 사요? 여기 우리는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야. 첫째 안 가. 네? 어떻게 돼? 여기서 샥 가잖아. 그 여기서부터 이제 보다가 이제 보잖아요. 그럼 꼭 가면 여기 제일 많이 가. 횟집도 그래. 식당도 그렇고. 네?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그 업종이죠. 또 업종에 따라에 단다. 업종에 따라서는 또 여기가 좋은 게 있어. 그렇죠? 여기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끝내줘. 왜?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끝내주는 장소지. 그럼 여기가 가격이 비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어떤 점포가 들어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늘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가 한번 이런 거 분석도 해보고 그냥 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나중에 놀러도 갔거든요. 놀러 가면은 놀러 가지 마시고 그거 가면서 보세요. 경치 이렇게 보지 말고 저기는 왜 저기 점포는 적고 점포는 많을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강릉에 놀러 가셨어. 놀러 가면은 뭐 어떻게 돼요? 강릉 속초 놀러 가면 그거만 보지. 여기 강릉은 왜 여기 바닷가에 여기 임대주택이 있을까? 고민하는 거야. 갑자기 놀러 갔다가 임대주택이 왜 있을까? 야, 요거 돈 되겠는데 한번 중개업소 또 들어가 물어보는 거야. 요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얼마 안 됩니다. 딱 했더니 얼마 하니까 매매 가격 4천만 원입니다. 10평짜리 4천만 원? 그런데 임대는 얼마고 보증금 얼마? 보증금 2,500만 원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대요. 요거 나와 있는 게 몇 채죠? 하니까 딱 봤더니 12채가 나왔어요. 12채 다 거기서 계약하고 그랬어. 왜? 보증금 받고 뭐 안고 했더니 자기가 돈 들어가는 건 얼마 없어. 딱 했는데 월세 받고 대출 받은 금액 6천만 원 대출 받는 이자 갚아버리니까 어떻게 그래도 50만 원 남는데 남았더니 또 평창을 배우면서 거기서 또 뜨잖아요. 떠서 더블 가격이 돼서 매각을 해서 돈 번 거야. 강릉 놀러 갔다가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12채는.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도 보세요. 왜 여기 있을까 이런 거. 예? 제주도 가서 뭐 협재라든지 월정 이런 데서 좋다 사진 찍지 마시고 왜 여기 그 카페가 생겼을까? 토지 가격이 얼마인가 모르지. 월정이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그 딱 해안도로 딱 입구.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면 거기 다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땅값 올리자. 협재 또 생기는 거야. 협재 카페. 그럼 거기는 아직 좀 싸지. 예? 그런 거지. 놀러 가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토지 같은 거. 왜? 그러니까 뭐에 따라 똑같은 토지 아니에요. 주변에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자, 위치로서 보는데 거기에 봤더니 뭐가 나와요? 접근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네요. 자, 위치에서는 접근성인데 접근성은 근접성과 서로 무슨 용어? 다른 용어. 여러분 근접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뭐
근접, 가깝다. 예? 느낌으로 가깝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출제용 교재 보면은 이런 용어로 나오거든요.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은 실제로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좀 용어는 어렵게 써놨거든요. 실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접근성은 이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접근성은 우리 어떤 우리가 물건, 과에 있어서의 상대적 거리입니다. 상대적. 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물리적 거리에 가까우면요, 실제 가까운 거리, 즉 절대적 거리예요. 이게 절대적 거리고, 이거는 무슨 거리? 접근성은 상대적 거리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으로 우리는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접근성이야.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으로 측정하는 것을 접근성인데, 그러면 시간적 부담으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시간적 부담. 자, 여러분 버스, 택시 1km 가는데 누가 빨리 갈까요? 택시가 빨리 가죠. 시간, 거리 개념. 경제적. 자, 여러분 동일한 비용으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예? 운이, 거리 개념. 경제적. 거리. 자, 여러분 거리는 거리. 여러분 실제 몇 미터냐? 몇 킬로미터냐? 실제 측정한 실거리 개념. 심리적. 여러분 여러분 의식에 따라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무슨 거리? 의식 거리의 개념. 의식 거리의 개념. 여러분 광명에 이 아파트가 오른 것 중에 크게 기여한 것은요, 세종신도시도 기여를 많이 했죠. 네? 세종신도시도 기여 많이 했어요. 왜냐? 여러분, 세종신도시에 사는 공무원들이 뭐 한다? 이 자녀 있는 중고등, 초중고만 돼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안 떠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즘에, 예? 자식을 앞세워서 어떻게 돼요? 예? 사모님께서 안 간다. 자식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혼자 갑니까? 예? 남편분이 혼자 가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26평에, 25평에 거기서 남자 4명이, 공무원 4명이 거기서 지내면서, 아파트 하나 부양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지내면서 월세를 내요. 관리비. 그러면 그 사람들 왜 한 거냐? 그러니까 어디 있어? 예? 신혼부부는 다 출퇴근해야 되니까 우리 광명에 잡죠. 그리고 광명으로 이사 오죠. 왜? 오송까지 몇 분 걸려요? 예? 예? 2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오송에서 어디 래요? 청사까지 또 얼마?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사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살면서 내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출퇴근. 근데 그 출퇴근 비용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다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지. 하여튼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기 돈 안 쓰려고 하는 건 최고. 그래서 광명이 오르는 거예요. 뭘 때문에? 아, 왜 세종이 더 가깝잖아. 거기서 출퇴근하면 더 좋은데. 의식거리라는 게 무시 못해요. 항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멀게 느껴지냐, 가까이 느껴지냐, 본인이 그 의식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의식거리가 또. 그래서 부동산은 이 4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상대적 거리는요, 이 4가지 거리를 다 포함하는 게 무슨 개념?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접성, 요거가 개념이 다, 요거는 실제 가까운 거리, 요거 하나만, 거리 개념만 들어가지만 요거는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접근성이 좋으면 어떻게 돼? 접근성이 좋으면 입지 조건도 좋고, 요 4가지 다니까 입지 조건도 좋고 부동산 가치도 높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높은 건 아닙니다. 자,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라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죠. 감가, 가치가 감소해요. 위험시설 대표적인 거 하면은 가스 충전소, 변전소를 예를 볼 수 있고, 혐오시설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공해시설 하면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소각장 이런 거죠. 자, 옛날 화장터는요, 옛날 같으면은 지상에 있어서 배출되니까 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상이 없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지하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은 다 화장터가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 부분에 또 공원도 많이 조성돼서요, 가격이 비싸요. 화장터 주택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요. 예? 우리나라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 옛날 지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남 아시죠? 경기도 하남시에 화장터를 경기도에서 거기서 화장터 후보지에서 그린벨트에 거기에서 해서 한다.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거야. 조건을 줬어. 예? 조건. 돈 2천억. 2천억 하남시에 주겠다. 2천억. 그리고 전철을 그 지역까지 뽑아주겠다. 딱 먼저 예산 배정해서 뽑아주겠다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은 찬성, 젊은 분들은 반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창 싸웠습니다. 뭐 주민 소환도 있었고 하여튼 싸웠습니다. 결국 뭘 해야 돼? 화장터는 지하니까 이제는 혐오 시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그 아직도 혐오 시설은 여기에 있어요. 수원은 연화장군에 다 아파트 다 들어섰죠. 광교.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데 왜 그걸 혐오 시설을 생각할지 몰라. 그러면 광명에 화장터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예, 찬성해야지. 근데 뭐 있죠? 딜을 해야지. 더 달라고. 예? 뭐 있잖아요. 더 달라고. 광명시 예산을 더 뭐 해달라는 그런 게 해야지. 예, 그래서 접근성의 대상 물건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접근의 정도도 중요하거든요. 접근의 정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가. 자,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 가까이에 여러분 학교, 공원, 할인점, 백화점 이런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너무 지나쳐요.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시장 내 각종 쓰레기 악취, 또 시장 내 소음 등으로 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리와 접근성 보면은 또 거리가 실제 가까우면 접근성도 좋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가끔 있어요.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한 10분, 15분 우회해서 들어가는 경우. 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 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특히 목동 가면 일방 통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짜증나 거기 가면은. 예? 잘못 가면요 사고 많이 납니다 거기. 일방 통행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가 있어요.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을 보면은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끔 지문에 또 자주 나오죠.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이 바로 쾌적성이야. 쾌적성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도 비싼 경향. 쾌적성. 또 생활에 또 뭐를 또 고려하죠? 편리성. 여러분 요 두 가지 상당히 고려 많이 하죠. 자, 상업용 부동산. 여러분 상가, 점포 등의 상업용 부동산은 뭐를 고려해야 돼? 그 점포로부터 매상고가 높아야죠. 그리고 매상고와 관련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은 적게 들어야 되고, 또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수송비도 적게 들어야죠. 이걸 우리는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를? 생산성이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 자, 위치가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면서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 게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술적 개념은 그렇다 치고 경제적 개념이 또 나오죠. 자, 이제 복합 개념의 두 번째 경제적 개념 26페이지 보시면은 경제적 개념을 보면은 뭐가 있다? 자산, 또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도 출제하거든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거. 여기서 지문 4개 나오고 하나가 뭐가 나왔다? 공간이 나왔다. 그럼 답은? 공간이 답이지. 23회 그렇게 출제했어요. 그런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지. 그런 걸 맞춰야겠죠. 그러면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자산이거든요. 자산. 부동산은 무슨 자산이냐 하면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인데 여러분은 항상 우리 기본적인 개념인데 실물 자산은 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여러분 골드바 알죠? 금, 골드바, 금 실물 자산이야. 금융 자산은요 화폐로 표시된 자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현금, 은행의 예금, 뭐 정기적금, 예금 이런 거, 또 주식, 채권 이런 것은 화폐로 표시된 무슨 자산? 금융 자산. 그러면 요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인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달라져요. 자, 올해 1월 1일 올해 1월 1일 100패의 가격이 5만 원이었어. 근데 12월 달에 왔더니 그 5만 원짜리 동일한 물건의 가격이 7만 원이에요. 얼마 올랐어요? 똑같은 물건이 2만 원 올랐죠. 그럼 2만 원만큼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비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해지란 말 써요. 해지. 해지는 금융 요게 선물 용어인데 이걸 번역을 굳이 하고자 한다면은 위험 회피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뭐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뭐다? 유리하다. 이 지문을 우리는 25회 시험과 27회 시험, 25회 시험은 정답으로 물었고요. 27회 2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 보유하기보다는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는 유리하다. 즉 인플레이션의 방어수단으로서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용어,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나올 때 또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작년에 나온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하나 또 있었어요. 여러분 27회 시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출제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나온 김에 작년 요거 뭡니까 물었어. 스태그플레이션. 요것은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럼 작년에 요걸 왜 출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용어를. 그래서 요거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에 뭐를 대줬죠? 뒤에 인플레이션을 대줬어. 이제 영어 단어를 아는가 문제인데 스태그네이션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어요. 경기가 침체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뭐 하고 있다? 예? 상승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불황하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요 두 용어를요 합성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뭘 따왔죠? 스태그. 여기서 뭐 프레이션 따와서 만든 용어예요. 요거 스태그플레이션 요 용어가 27회 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한 문제로 출제했어요. 요게 뭐냐? 개념. 예, 여러분 항상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되면 시험 문제 쉽게 풀립니다. 그 요즘에 또 뉴스 보면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막 나오거든요. 농산물 문제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 예? 농업이 에그리컬처잖아요. 거기서 따온 에그.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 폭등을 해서 물가가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용어들이 막 나와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 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 기초니까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개념. 자, 복합 개념의 세 번째, 법률적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재 나오죠? 그래서 다음 주에 교재 나오면 교재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